산속에서 죽어가는 어미 잃은 개인 줄 알고 늑대를 키우게 된 대준. 사람들의 위협으로 부터 순이를 보호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순이를 산으로 쫓아냈습니다. 순이를 보낸 다음 날 대준이를 찾아온 손님. 외로움에 늑대를 키우게 된 대준이 그 덕에 다시 혼자가 아니게 된 사연. 대준이 이야기 시작합니다. 도깨비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 해가 넘어가면 귀신도 길을 잃는다는 깊고 어두운 골짜기 안에 대준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대준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냥 고아놈이라 불렀습니다. 12살이 채 되기 전에 어미 아비를 모두 역병으로 잃었고 마을 끄트머리 허름한 흙집에서 혼자 밥을 지어 먹고 혼자 잠을 청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주 모른 척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쌀 한 줌을 내주는 이도 있었고 세경 없이 머슴처럼 부리다 밥 한 그릇 주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준이를 진심으로 살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바쁘고 아이들은 무심했습니다. 그의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준이는 산 중턱까지 올라가 도토리를 줍고 있었습니다. 떡갈나무 아래 떨어진 도토리를 주워 자루에 담고 있는데 갑자기 덤불 속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나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낙엽이 두껍게 쌓인 땅 위에 무언가 조그만 것이 잔뜩 웅크린 채로 떨고 있었습니다. 대준이는 처음에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에 털이 짧고 귀가 쫑긋하고 눈은 아직 제대로 뜨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코를 들썩이며 낑낑대는 모양이 영락없이 강아지처럼 보였습니다. 마을에서 잡견들이 새끼를 낳으면 종종 산에다 버리는 일이 있었으니 대준이는 당연히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혼자 집에 들어서면 쥐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대준이었습니다. 밤이면 어미 목소리가 떠올라 눈물이 나는데 울면 더 춥고 더 배고파지는 것 같아서 그냥 천장을 바라보며 이를 꽉 물고 잠을 청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작고 떨고 있는 것이 눈에 밟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신세 같아서 라고 한다면 너무 슬픈 말이 되겠지만 실상 대준이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도토리 자루 안에 낙엽을 한 움큼 깔고 그 위에 조심스럽게 작은 것을 올려 담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덤불을 살폈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새끼는 보이지 않았고 어미 짐승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내려오는 길 내내 자루 안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대준이는 자루를 가슴께에 꼭 껴안고 빠른 걸음으로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엌에 자리를 펴고 내려놓으니 작은 것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로 코를 킁킁거리며 낑낑댔습니다. 대준이는 바가지에 물을 조금 떠다 손가락을 적셔 그 작은 입 가까이 댔습니다. 작은 혀가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하찼습니다. 그 감촉이 어찌나 따뜻한지 대준이는 그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름을 뭐라 지을까 한참 생각하다가 그냥 순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왜 순이냐 하면 그의 봄에 죽은 마을집게 이름이 순이었는데 그 개가 대준이한테 유독 잘 따랐거든요. 기억이 좋은 쪽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준이는 오랜만에 빨리 잠이 들었습니다. 가슴팍에 작은 온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강아지가 이리 빨리 크던가 싶을 만큼 눈에 띄게 몸집이 커졌습니다. 처음엔 손바닥 안에 들어오더니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품 안에 가득 찼고 또 한 달이 지나자 품이 좁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발이 유난히 컸습니다. 귀도 컸습니다.
다리가 길고 목이 굵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대준이 집 앞을 지나다 순이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개치고는 다리가 길다 하고 중얼거렸지만 대준이는 그냥 품종이 다른가 보다 여겼습니다. 순이는 다른 개들과 달리 짖는 법이 없었습니다. 낑낑거리거나 으르렁거리거나 아니면 깊고 낮은 소리로 울음 같은 걸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새벽에 가끔 그 소리를 내면 대준이는 잠에서 깨어 순이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순이도 대준이의 손길이 닿으면 금세 잠잠해졌습니다. 사냥 본능이 있는지 뒷산에서 대준이가 나무를 하다 보면 토끼 같은 것이 지나갈 때 순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귀가 쫑긋 서고 몸이 낮아졌습니다. 대준이가 이름을 부르면 그제야 정신이 돌아오는 듯 주인 쪽을 바라봤습니다. 보통 개들은 그런 순간에 짖거나 날뛰는데 순이는 달랐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리고 몹시 날카롭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대준이를 놀릴 때 순이가 있으면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다가와 대준이를 밀거나 욕을 해댈 때 순이는 아이들과 대준이 사이에 몸을 끼워 넣고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짖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낮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무섭다며 달아났습니다. 그 눈빛이 개 같지가 않다고들 했습니다. 대준이는 그런 말을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순이가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는 형편의 순이까지 먹여야 하니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산에서 캔 칡뿌리를 삶아 나눠 먹는 날도 있었고 냇가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 반씩 나눠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유독 혹독했습니다. 눈이 산을 덮고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어댔습니다. 대준이는 땔감이 떨어져 추위를 버티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밤에는 순이를 꼭 끌어안고 잠을 자야 추위를 면했습니다. 순이의 몸이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손을 털 속에 파묻으면 손가락이 금세 녹았습니다. 대준이는 그 온기에 기대어 밤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의 끝에 대준이는 처음으로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대준이가 잠에서 깨어 문틈으로 내다보니 순이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에 순이의 입에서 길고 처연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개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산 어딘가에서 그 소리에 응답하듯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대준이는 등골이 오싹했지만 순이를 부르자 순이는 돌아서 대준이에게 달려왔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여느 때처럼. 그날 이후 대준이는 순이를 가만히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모를 불안이 가슴 한편에 얹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순이가 자기 것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불안보다 훨씬 컸습니다. 봄이 오고 산이 다시 푸르러질 무렵 마을 안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고아놈이 키우는 개가 예사롭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개가 크다더라 하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덧붙여졌습니다. 발이 늑대 같다더라, 눈빛이 짐승 같다더라, 밤에 산을 향해 소리를 낸다더라. 그런 말들이 입에서 입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소리가 큰 최서방이 어느 날 대준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최서방은 마을 일이라면 앞장서는 사람이었는데 좋은 일보다 남의 일을 막는데 더 열심인 성격이었습니다. 그가 마당 앞에 서서 어익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준이가 나오자 그게 내놓아 보라고 했습니다. 대준이는 순이를 내놓고 싶지 않았지만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순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최서방이 순이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게 개냐 하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동네 사람 몇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순이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코가 너무 길다. 다리가 너무 날렵하다. 털색이 개와 다르다. 그 말들이 쏟아지는 동안 순이는 대준이 옆에 딱 붙어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사람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이 몹시 조용하고 또 몹시 날카로웠습니다. 마을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노인 하나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영감이라 불리는 이로 젊어서 사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허리를 굽혀 순이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다가 이윽고 몸을 일으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개가 아니다. 늑대 새끼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은 뒤로 물러섰고 몇몇은 당장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서방은 팔을 걷어붙이며 고아 놈이 늑대를 집에서 키우다니 마을 전체가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준이는 순이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사람을 해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물어본 적도 없고 마을 누구를 다치게 한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작은 목소리로 나왔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말이 오갔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도 다 자라면 본성이 나온다. 야생 짐승은 아무리 길러도 야생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대준이는 그 말들을 들으며 순이를 더 꼭 잡았습니다. 박영감이 다시 나섰습니다. 아직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면 당장 죽일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단 묶어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마을 안으로 데리고 다니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대준이는 고개를 숙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최서방은 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눈을 흘겼습니다. 그날 밤 대준이는 마당 기둥에 묶어두라는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순이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함께 누웠습니다. 순이는 대준이의 얼굴을 한번 핥고는 조용히 웅크렸습니다. 대준이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로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늑대라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자기 것이라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불러올지 대준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대준이가 눈을 떴을 때 순이가 옆에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마당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분명 함께 잠들었는데 대준이는 뒷문을 확인했습니다. 빗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사이 뒷문을 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준이는 신발도 제대로 꿰지 못한 채 뒷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흙바닥에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어른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순이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는데 끌려간 것처럼 발자국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준이는 발자국을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 개울 쪽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렸습니다. 그리고 개울가에 이르렀을 때 대준이는 멈춰 섰습니다. 순이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커다란 나무 기둥에 단단히 매인 채로 바닥에 납죽 엎드려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없었지만 쇠사슬은 새 것처럼 튼튼했습니다. 최서방네 창고에서 본 것과 비슷한 쇠사슬이었습니다. 대준이가 달려가 순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이는 대준이를 보자마자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쇠사슬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대준이가 사슬을 풀려 했지만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서방과 마을 사람 둘이 개울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최서방이 대준이를 보고 잠깐 멈칫했다가 이내 뻔뻔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묶어두라 했잖느냐. 그러니 내가 묶어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준이한테는 재주가 없어 못할 것 같아서 자기가 해줬다는 투였습니다. 대준이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목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열쇠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최서방이 실없이 웃으며 내가 관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을 안전을 위한 일이니 나서지 말라는 투였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열쇠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준이는 매일 개울가로 내려가 순이에게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순이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도 대준이가 오면 몸을 최대한 일으켜 가까이 다가오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대준이의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닷새째 되던 밤 대준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순이를 빼앗기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서방이 그럴 사람이라는 것을 대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안에서 대준이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준이는 방 안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낡은 도구들이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쇠를 다루는 끌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준이는 그것을 손에 쥐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지면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늦은 밤 대준이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개울가에 이르러 자물쇠를 끌로 두드리고 비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한참을 씨름하다가 마침내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사슬이 풀리자 순이가 벌떡 일어나 대준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반가움에 대준이를 핫고 또 하찼습니다. 대준이는 순이의 목을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다가 대준이는 순이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도 안 보낸다고. 어떻게든 지킨다고. 그러나 지킨다는 것은 자물쇠를 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물쇠를 부순 다음 날 아침 최서방이 마을 사람 셋을 데리고 대준이 집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대준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 순이와 함께 집 안에 들어앉아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최서방이 문을 두드리며 당장 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관가에 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쇠사슬을 부순 것도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대준이는 문 안쪽에서 무릎을 모으고 앉아 순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순이는 문 밖의 소리에 귀를 세우고 있었지만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대준이의 손 아래 있었습니다. 한참 소란이 이어지다가 최서방 일행이 물러갔습니다. 오늘은 물러서도 내일은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대준이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마을 안에서는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등을 돌린 이상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대준이 쪽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관가에 끌려가면 순이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대준이는 산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산 중턱에 오래전에 쓰다 버려진 화전민 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꾼들이 비를 피하러 가끔 드나드는 곳이었는데 그것 말고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버티면 최서방이 쉽게 올라오지는 못할 것이었습니다. 대준이는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가져갈 것들을 추렸습니다.
솥 하나, 담요 한 장, 아버지가 쓰던 낫, 남은 곡식 조금. 보따리를 꾸리고 등에 짊어지니 몸이 기울었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을 뗐습니다. 순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산길을 함께 올랐습니다. 산은 조용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을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눈길이 있었는데 산에 들어서니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대준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기보다는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움막은 예상보다 낡아 있었습니다. 지붕이 군데군데 뚫려 있고 벽 한쪽이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보면 쓸 수 있었습니다. 대준이는 낫으로 나뭇가지를 잘라다 지붕을 덮고 기울어진 벽을 돌과 진흙으로 떼었습니다. 순이는 그 옆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대준이는 아궁이 앞에 앉아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솥에 물을 올리고 곡식을 조금 넣었습니다. 죽이 끓는 냄새가 움막 안을 채웠습니다. 순이가 대준이 옆에 찰싹 달라붙어 앉았습니다. 불빛이 두 눈에 반짝였습니다. 대준이는 그날 밤 마을에서 살던 때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위태롭고 불안정한 상황인데도 오히려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마을에서는 항상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와 순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순이가 움막 밖을 향해 귀를 세웠습니다. 발소리도 없고 사람의 기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분명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낮고 짧은 소리를 한 번 냈습니다. 그 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대준이가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들이 어둠 속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준이는 왠지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그 뒤로 한동안 문 쪽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대준이 곁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대준이도 눈을 감으려 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산의 밤은 마을의 밤과 달랐습니다. 소리가 달랐고 공기가 달랐고 그리고 무언가 살아 숨쉬는 것들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 기운 중에 어떤 것이 순이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대준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산에 오른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대준이는 낮에는 주변 산을 돌며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봄이라 나물이 제법 있었고 냇가에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순이는 항상 대준이 곁을 따라다녔습니다. 산에서의 순이는 달랐습니다. 마을에서보다 눈빛이 더 밝았고 걸음이 더 가벼웠습니다. 나무 사이를 지날 때는 몸을 낮추어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대준이의 마음 한켠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이가 움막 밖으로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준이가 문을 열고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산속을 향해 몇 번이고 순이를 불렀습니다. 소리가 나무 사이로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대준이는 등잔을 들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순이의 발자국이 움막 앞에서 시작해 숲 안쪽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준이는 망설이지 않고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산속 밤길은 무서웠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건드렸고 발밑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들어가니 저 앞에 빈터가 있었습니다. 달빛이 내려앉은 작은 빈터였습니다. 그 가운데 순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이 맞은편에 다른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늑대였습니다. 셋이었습니다. 어른 늑대 둘과 아직 덜 자란 것 하나였습니다. 달빛 아래 눈이 빛났습니다. 대준이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이와 늑대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마주보며 서 있었습니다. 어른 늑대 하나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순이의 코앞에 코를 갖다 댔습니다. 순이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서로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대준이는 숨을 참았습니다. 무서웠지만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늑대들이 순이의 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혈육인지 같은 무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서로를 아는 사이였습니다. 잠시 후 늑대들이 순이 곁에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대준이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새 쌍의 눈이 대준이를 향했습니다. 대준이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등잔이 손에서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순이가 대준이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늑대들과 대준이 사이에 섰습니다. 몸을 낮추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섰습니다. 두 쪽 모두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어른 늑대가 다시 한번 코를 들어 공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몸을 돌려 숲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머지 둘도 뒤를 따랐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어른거리다가 이윽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이가 대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순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순이의 털 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다가 대준이가 물었습니다. 소리내어 물었습니다. 너 저쪽으로 가고 싶냐고.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준이의 손등을 혀로 한번 하찼습니다. 대준이는 그 대답이 무슨 뜻인지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했습니다. 순이가 늑대라는 사실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의 무리가 이 산에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대준이는 순이를 놓아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붙잡고 있어야 하는지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대준이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순이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쉬운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수도 없이 마음이 오갔습니다. 순이는 자기를 따랐고 자기를 지켜주었고 자기의 가장 외로운 시간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버티나 하는 두려움이 가슴 밑에서 자꾸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날이 새도록 생각한 끝에 대준이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순이를 붙잡고 싶은 것은 순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산에서 왔습니다. 산의 냄새를 맡으면 눈빛이 달라졌고 무리를 만나면 그쪽을 향해 몸이 기울었습니다. 마을 안에서 쇠사슬에 묶여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사는 것이 순이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준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대준이는 아침 죽을 끓이며 순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순이는 대준이를 바라보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그 눈이 맑고 또렷했습니다. 거기에 원망도 없고 떠나고 싶다는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대준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대준이는 순이의 목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목 아래 털이 부드러웠습니다.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너는 저 산에서 살아야 한다고. 여기 있으면 누군가 너를 해치러 올 것이라고. 자기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순이는 대준이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대준이는 순이를 데리고 어젯밤의 빈터로 갔습니다. 낮에 보니 풀이 무성하고 햇살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나무 냄새와 흙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대준이는 빈터 가운데 서서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펼쳐 앞을 향해 가리켰습니다. 순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준이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대준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또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앞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이가 조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멈추었습니다. 대준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대준이는 알 것도 같았고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순이는 다시 한번 대준이에게 달려와 그 손을 하찼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천천히 숲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대준이는 순이가 나뭇가지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순이의 꼴이었습니다. 그것마저 사라지고 나서 대준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다가 대준이는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소매로 닦고 움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갈 수도 없었고 이 산속에서 혼자 계속 살아갈 방법도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움막으로 돌아오는 길 중간쯤에서 대준이는 우뚝 멈추어 섰습니다. 길 한복판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토끼 한 마리였습니다. 깔끔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그 옆에 찍혀 있었습니다. 늑대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대준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숲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들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준이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을. 대준이는 토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숲을 향해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하게. 그날 저녁 대준이는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순이를 보내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대준이는 움막에서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캐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길목에 먹을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토끼가 있을 때도 있었고 꿩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항상 같았습니다. 대준이는 그때마다 숲을 향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순이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산 아래에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최서방은 아니었습니다. 박영감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산길을 천천히 올라오는 노인의 모습을 대준이는 먼 발치에서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도망갈까 싶었지만 박영감은 이미 대준이를 발견한 뒤였습니다. 박영감은 숨을 고르며 움막 앞에 걸터 앉았습니다. 대준이가 물을 떠다 드리자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대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최서방이 관가에 고하려다가 아직 못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이 그것은 너무 심하다고 말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를 관가에 세우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은 잠잠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늑대는 어찌했냐고 물었습니다. 대준이가 보냈다고 대답했습니다. 산으로 돌려보냈다고. 박영감이 대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잘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실은 내가 처음 그 짐승을 데려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늑대 새끼라는 것을.
하지만 말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말리지 않으셨냐고 대준이가 물었습니다. 박 영감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늑대는 한 번 마음을 준 사람에게는 끝까지 의리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았다고 했습니다. 함부로 끊어버릴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대준이는 그 말을 들으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박 영감은 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산속에서 혼자 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최서방을 설득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대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내려가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박 영감이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린 것 같아도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있으면 버틸 수 있다고. 그 한 사람이 자기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 빈 방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대준이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박 영감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재촉하지 않고 그냥 햇살이 움막 지붕 위로 기우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대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 영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순이가 그 늑대가 가끔 자기한테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막지 말아달라고.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산 가장자리쯤에서 잠깐 만나는 것이라고. 그것만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박 영감은 대준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해가 기울 무렵 산을 내려갔습니다. 대준이는 내려가면서 한번 숲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뭇가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대준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박 영감의 집은 마을 북쪽 끄트머리에 있었습니다. 담장이 낮고 마당이 넓었습니다. 뒤란에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우물가에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나는 집이었습니다. 박 영감이 빈방 문을 열어주며 여기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말이 짧았지만 거기 담긴 마음은 짧지 않았습니다. 대준이는 방 안에 들어서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방 안에 있는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장판이 깔려 있었고 창호지 문으로 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이불이 개어져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들인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대준이는 박 영감의 집일을 도왔습니다.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박 영감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대준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지켜보다가 밥때가 되면 같이 밥상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길은 여전히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고아놈이 박 영감 집에 들어앉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수군거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박 영감을 찾아와 왜 그런 아이를 집에 들였냐고 따졌습니다. 박 영감은 조용히 내 집에 내가 누구를 들이든 그건 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짧고 단단했습니다. 최서방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대준이는 그 장면을 뒤란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 서서 박 영감이 자기를 위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를 위해 어른이 목소리를 높여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뒤란에서 대준이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대준이가 아침 일찍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가니 우물 담장 너머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토끼 한 마리였습니다. 어젯밤에 없던 것이
새벽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늑대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대준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어귀 쪽 산 가장자리에 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눈이었습니다. 잠깐 빛나다가 사라졌습니다. 대준이는 토끼를 가슴에 안고 산 쪽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인사하듯이. 그리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소리가 새벽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런 일이 이어졌습니다. 닷새에 한 번, 혹은 열흘에 한 번, 우물 담장 너머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항상 새벽에, 항상 소리 없이. 박 영감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썹을 찌푸렸지만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대준이가 성실하게 일하고 박 영감 집을 잘 돌보는 것을 보면서 수군거림이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대준이는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최서방은 여전히 눈을 흘겼지만 대놓고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박 영감이 버티고 있는 이상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을이 오면서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박 영감이 장대로 감을 따면 대준이가 그것을 바다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일하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지나치며 보았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대준이한테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준이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그날 밤 대준이는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에는 이 시간이 제일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담장 너머 어딘가에 순이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박 영감이 있었습니다. 마을 안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완전히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준이는 처음으로 내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산이 연두색으로 물드는 계절이었습니다. 냇가에 버들강아지가 피었고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지었습니다. 박 영감의 뒤란 감나무에도 새잎이 돋았습니다. 대준이는 그해 봄부터 마을 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영감이 훈장 어른께 부탁해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흘끔거렸지만 대준이는 개의치 않고 앉아서 글을 배웠습니다. 글자를 익히는 것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한자를 배우면 열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훈장 어른이 대준이의 눈빛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영특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박 영감은 그 말을 전해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오후였습니다. 대준이는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산 가장자리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오랫동안 가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들어서니 흙냄새가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내려왔습니다. 빈터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비가 내렸는지 풀이 싱싱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대준이는 빈터 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대준이가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이야 하고. 잠시 후 숲 안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산으로 보낸 날보다 몸집이 더 컸습니다. 털이 윤기 있게 빛났고 눈빛이 깊고 맑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분명하게 건강했습니다. 순이는 대준이를 보자마자 빈터를 가로질러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는 모습이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대준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두 팔을 벌렸습니다. 순이가 뛰어들었습니다. 그 무게가 대준이를 뒤로 밀어붙였습니다. 두 사람, 아니 대준이와 순이는
빈터의 풀밭 위에 같이 넘어졌습니다. 대준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순이가 대준이의 얼굴을 하찼습니다. 대준이는 순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풀 냄새와 흙 냄새가 코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열려 있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다가 대준이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순이도 앞에 앉아 대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여전히 맑았습니다. 대준이는 순이의 귀 사이를 손가락으로 긁어주었습니다. 순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대준이는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 밥은 잘 먹냐고. 무리들이랑 잘 있냐고. 물론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준이는 대답을 들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도 했습니다. 박 영감네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서당에도 다니고 있다고. 마을 아이들이 요즘은 같이 놀자고 한다고. 최서방도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말할 것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전에는 하루가 끝나도 누구에게 할 말이 없었는데 얼마쯤 지났을까요? 숲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긴 소리였습니다. 순이가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무리가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순이가 다시 대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가라고. 기다리잖냐고. 다음에 또 오면 된다고. 순이는 잠깐 더 대준이를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숲 쪽으로 걸어가다가 딱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번엔 대준이가 알았습니다. 잘 있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순이가 나뭇가지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대준이는 빈터에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순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부르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준이는 천천히 일어나 옷에 묻은 풀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봄 햇살이 등 뒤에서 길게 따라왔습니다. 바람이 산에서 내려와 대준이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선가 꽃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박 영감이 마당에 나와 있을 것이었습니다. 밥 지을 때가 됐다고 말할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서당에서 세 글자를 배울 것이었습니다. 대준이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산과 마을 사이 그 경계의 길 위에서 대준이는 처음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았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산에서 짐승을 얻었고 짐승을 보내며 마음을 키웠고 사람 사이로 돌아와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봄날 오후의 빛이 대준이의 앞길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